안녕하세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한 번에 과학을 학습한다. 라인 오브 사이언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알아본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또 과학의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이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할때 과학적 탐구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 그 과학적 탐구 방법이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과학 탐구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학교나 물론 이 평가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이 첫 번째는 이 관찰인데요.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세히 본다는 거죠. 자세히 본다는 것은 눈을 통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뜻인데요. 과학에서는 이 시각뿐만이 아니라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모두 동원해서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냄새를 맡거나 맛보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듣거나 보거나 만져보거나 이렇게 이제 이 관찰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관찰의 중요성은 이제 이 과학을 시작하려면 주변 현상에 대한 어떤 이제 발견이 먼저 돼야 하는 거죠. 발견.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단풍나무 열매가 날아간다. 왜? 왜 저런 현상이 생길까? 과학적 호기심, 과학의 시작, 과학의 동기, 출발점이 바로 이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은 굉장히 이제 이 학습에 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을 분석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이것들을 구별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 그냥 넘어가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생기지만, 내가 모르는 것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 궁금한 점, 내가 모르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들이 탐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 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도적인 관찰을 아이들에게 수행하게 합니다. 의도적인 관찰. 자, 자세히 살펴보세요. 뭐 특이한 점이나 신기한 점이나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의도적인 관찰 활동을 시키는 거죠. 이 의도적인 관찰 활동이 굉장히 반복되고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면 앞으로 과학 탐구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이거 되게 궁금한데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은 이 과학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찰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교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어떤 관찰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탐구 과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관찰, 후각적인 관찰, 촉감적인 관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 관찰은 우리가 지식을 구성하는 이 뇌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는다. 공부를 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이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이 뇌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뇌의 작동이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 이걸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 아웃풋의 이 방법, 이 채널도 바로 이 5가지 감각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말을 하거나, 쓰거나, 그죠? 보여주거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은 학습의 시작인 우리 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찰 활동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작이 관찰일 경우가 많은데 시작이 관찰이자면 그 끝도 우리 뇌의 활동과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활동의 이 계획을 짤 때 관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이 과학교육의 시작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교과서는 과학책이 있고 실험 관찰책이 있죠. 실험하고 관찰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이 이제 이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면 이 세상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이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이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 특히 생명 활동을 할 때 이 분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게 한두 가지면 아주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과학도 분류를 해 놓는 거죠. 과학의 분류가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이제 분류해 두는 거죠. 분류해 두고 물리 내에서도 역학, 힘과 에너지, 운동,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화학 분야에서도 물질, 혼합물, 용액, 이런 식으로 화학적 반응, 기계적 반응, 이렇게 이제 영역을 분류해 놓는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로 living thing, non living thing, 그 다음에 생명도 살아있는 건 뭐냐, 죽어있는 건 뭐냐, 식물도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동물을 분류하면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지구도 이제 지구 외부, 내부, 우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 해양, 이렇게 분류를 해 두고 시작을 하는 거고, 또 과학 활동도 할 때 주로 이제 분류가 매번 분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분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학의 이 부분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인 분류도 있겠죠. 언어도 분류가 있습니다. 시의 분류, 문학의 분류, 논설문의 분류, 이런 다양한 이 분류 활동은 학문을 시작할 때의 기초 과정이다. 나는 무엇을 공부하며 무엇을 공부할 거며 어떻게 나아갈 거다. 이제 자기 이 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도 이 분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반대로 또 이 분류를 통합하는 과정도 생겨날 수 있겠죠. 이 분류 활동. 그 다음은 이제 이 측정입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수학에도 측정이 있습니다. 그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그 활동을 이제 이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데요. 즉,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떤 자료, 과학 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들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이 측정 활동이 필요하고, 이 측정 활동은 뭐랄까, 데이터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위, 킬로미터 단위, 킬로그램 단위, 소위 말하는 미터법, 뭐 우리는 인치나 파운드 뭐 이런 단위는 쓰지 않지만 미터법 내에서의 어떤 단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 질량의 단위,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의 중요성과 또 실험 기구를 다룰 때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측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활동들의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 측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인데요. 사람들은 이 예상과 추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상은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죠. 예? 예,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의 온도 10, 오늘의 습도 뭐 95% 장마철이니까, 그러면 내일의 기온을 쭉 이제 이 기상청에 가면 수년간의 이 여름 날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는 날은 내일은 이렇게 되더라. 구름의 양이 어느 정도, 습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데이터 값으로 추측하는 걸 우리는 데이터 값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는 걸 우리는 예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추리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형사들은 범죄를 추리한다 그러죠. 추리 소설. 이 추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범행의 흔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범죄 현장의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이게 추리입니다. 추리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왜냐하면 이 추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듬고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이 추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리해보자. 이건 다양한 어떤 자료를 주고 그 결과 값을 예상해 보는 게 이 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와 예상은 이 과학에서는 분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상은 데이터 값으로 알아보는 거고, 추리는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모르는 것들을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걸 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소통이죠, 소통. 우리가 과학의 탐구를 하고 나면 보고서를 적어내는 것. 이것도 이제 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 사이언스 페어, 프레젠테이션. 이 발표 활동.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우리의 활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연구 발표를 논문으로 발표하든 어떤 강연을 하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검증을 받는 거죠. 내 연구가 정말 정확한지, 확실한지. 그게 소통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이 그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 관찰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의 내용을 선생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자료인 거죠. 보고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학 발표회, 사이언스 페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의사소통이죠.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이 관찰부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소통.
이 활동은 초등학교에서 제가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을 하는 목적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력과 삶의 태도라고 했는데 이 능력들은 꼭 과학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탐구 능력이란 결국은 이 앞에서 한 이 활동들에 이어서 결국에는 가설, 내가 생각한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이 과정이 바로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소통 이런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서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 복잡 앞에서 말한 그 과정과 이 그 내가 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를 검증해 나가고 결국은 그 결과를 소통하는 이게 바로 과학적 탐구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